망가뜨리는 나쁜 지방은 바로 트랜스 지방이죠. 예, 트랜스 지방은 최대한 정말 안 드셔야 됩니다. 아예 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래 이 자연의 지방에서는 시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열하거나 정제하거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그 구조가 이렇게 트랜스 뒤틀려 버린 형태로 바뀝니다. 지방을 태우는 지방은 무엇인가요? 네, 지방을 태우는 지방은 중세지방산 MCT 오일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코코넛 오일을 의미합니다. 또는 이제 MCT 오일이 중세지방산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그래서 많이 또 MCT 오일로 판매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 지방은 일반 지방이 아니고요. 구조나 대사 경로가 확실하게 다른 지방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 지방은 사실 세 종류가 있어요. 짧은 사슬 지방산, 중사슬 지방산, 장사슬 지방산. 근데 여기서 중간 사슬, 중세 지방산 MCT가 바로 지방을 태우는 연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지방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던 줄리안 휘터커 박사는 이런 비유를 했어요. 긴 사슬 지방산, 장사슬 지방산, LCT는 굵은 장작에 속하고 MCT, 중간 사슬 지방산은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MCT는 세 가지 작용을 합니다. 바로 간으로 가요. 보통 지방은 소화 과정을 통해서 담즙의 유화 작용을 거치고 그다음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나 MCT는 바로 간으로 이동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작용하냐면 두 번째는 바로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간으로 바로 가서 케톤으로 전환이 돼요. 그럼 바로 연료로 사용이 되는 거죠. 에너지는 바로 되니까 몸에 쌓이지 않고 잘 태워져서 에너지로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는 지방의 연소 스위치를 켭니다. 한마디로 더 많은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MCT 오일을 먹게 되면 몸이 지방을 쓰는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지방들까지도 함께 잘 태워버리니까 지방이 지방을 태우는 효과가 많은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가 생기면서 체지방이 줄어들게 되고 또 지방이다 보니까 공복감이 별로 없죠. 공복 유지가 더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같은 칼로리라도 이렇게 에너지 신진대사에 어떻게 대사하느냐에 따라서 다이어트 효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약 60에서 65%가 이 MCT 오일이 들어있어요. 포화지방인데 위험한 포화지방 아닙니다. 근데 포화냐 불포냐 중요하지 않아요. 자연이냐 자연이지 않느냐, 오메가3와 오메가6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MCT가 많은 코코넛 오일은 뇌 연구를 하는 그 케토제닉 식단을 연구했던 분야 있죠. 원래 케토제닉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뇌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식단으로 최초로 먼저 연구가 된 겁니다. 인지 기능에도 사용된 거고요. 또 다이어트에서도 사실 사용을 하죠. 당분에 너무 기들여진 몸을 지방대소로 한번 바꾸는 계기로 바로 케토제닉 식단에서도 사용을 하는 것이 코코넛 오일입니다. 몸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지방은 무엇인가요? 몸을 망가뜨리는 나쁜 지방은 바로 트랜스 지방이죠. 예, 트랜스 지방은 최대한 정말 안 드셔야 됩니다. 아예 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래 이 자연의 지방에서는 시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열하거나 정제하거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그 구조가 이렇게 트랜스 뒤틀려 버린 형태로 바뀝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뒤틀린 지방이에요. 그런데 이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에서 위험한 물질로 받아들이게 돼요. 왜냐하면 몸에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됩니다. 자연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몸에서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독소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분해를 못 하니까 여기저기 쌓여서 염증도 만들고 대사를 방해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세포막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이 세포막이라는 것은 이중 지질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영양소가 잘 들어오고 또 독소가 배출이 되고 여러 이 세포끼리 신호를 전달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문입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지방이 들어오면 이 세포막이 딱 망가지게 돼요. 이 문이 제대로 영양 전달도 못하고 세포 기능도 여러 신호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염증이 더 심해집니다.
오메가3라는 지방산이 염증 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바로 오메가3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또 활성산소도 염증도 증가하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여러 혈액순환의 문제, 심장병의 문제, 심장질환이라든지 당뇨나 암 같은 여러 대사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트랜스지방 0이라고 써 있다 할지라도 일단 가공되는 과정에서 생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튀김류, 치킨, 감자튀김 같은 거, 과자나 빵 같은 거, 라면이나 냉동식품, 마가린이나 쇼트닝. 그래서 0이라고 써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 이렇게 가공 처리된 기름이 들어간 음식들은 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지방은 어떤 건가요? 자연 상태의 지방인데요. 그중에 음식으로는 서양에서는 올리브 오일, 또 우리나라 한국적인 기름으로는 들기름이 있습니다. 네, 좋은 지방은 일단 공통적으로 자연에 존재하는 것, 가공되지 않은 상태, 산화되지 않은 상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좋은 지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올리브 오일, 들기름 외에도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 오일, 현미유, 견과류,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생선의 오메가3, 아마씨유 이런 기름들이 자연 상태에 가까운 좋은 지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또 많이 또 이야기하는 기름이 바로 올리브 오일이죠. 그 이유는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또 혈관의 탄력도 보여주고 세포막을 안정화시키는 기름으로 알려져 있어요. 세포 상태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우리 몸에 구조적으로 필요한 곳에 구성해주는 좋은 지방입니다. 이 좋은 지방들은 몸에서 인슐린의 저항성도 개선해 주고요. 당이 지방으로 쌓이지 않게 해줍니다. 또 렙틴의 호르몬의 균형을 회복해 줍니다. 한마디로 식욕 조절이 잘 되는 몸으로 바꿔주고요. 또 포만감을 유지해 줍니다. 다이어트 하는 분들 가장 어려운 게 사실 포만감이잖아요. 공복감이잖아요. 이 포만감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여러 이제 당이 당긴다, 군것질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 음식이 너무 당길 때 또 저혈당으로 쉽게 허기가 지는 분들, 식욕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 꼭 이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뿌려 드시거나 견과류를 한 줌 드시거나 또는 채소에 안전한 열에 안전한 기름을 알려진 기버터 같은 것도 잘 사용해서 드시면 포만감 유지에도 인슐린 저항성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식사를 하시면 안 좋습니다. 바로 탄수화물을 동시에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같이 많이 드시게 되면 역시 또 살이 찌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름 요리를 드실 때는 기름 요리만, 채소와 기름 요리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2-3일 내에 단 음식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고요. 식욕도 줄어들고 포만감이 늘어나는 다이어트가 잘 되는 안정적인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면 지방도 줄어들게 되나요? 지방의 문제는 사실 칼로리 차원이 아니고요. 호르몬의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다이어트 살이 찌기 때문에 호르몬 상태를 바꿔주면 지방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바로 호르몬의 문제가 와요. 일단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그 부신이라는 장기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콜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콜티솔이 하는 원래의 역할은 생존을 위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혈당, 혈압을 다 상승합니다.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죠. 단백질도 분해되고 지방을 막 사용하게 됩니다. 위급한 상황을 버티게 하는 좋은 호르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성적으로 이 스트레스가 지속될 때예요. 콜티솔이 계속 높게 나오죠. 그러면 지방이 쌓이는 몸으로 바뀝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서 혈당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쭉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이 잘 안 빠지게 되죠. 지방 분해 신호는 있지만 저장하라는 신호가 더 강해지면서 몸이 지방을 태우는 연소 기능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육과 대사 활동이 잘 일어나지 않죠. 일단 근육이 줄어들게 돼요. 콜티솔이 많아지게 되면 만성적으로 나오게 되면 근육이 줄어들고 그래서 기초대사량은 더 감소하게 됩니다. 이것은 몸이 점점 더 살이 찌는 구조로 바뀌는 거죠. 특히 이제 여성분들에게 스트레스가 생기면 호르몬 불균형이 있어서 조금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면서 이제 생리부순이 되기도 하고 무기력이나
우울감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단순히 체중 문제가 아니고요. 전신의 대사에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면 반대로 코티솔이 줄어들고 인슐린 정상화되고 지방 분해가 일어나고 또 근육이 더 잘 생기는 몸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암을 만들고 키우는 일상 속 독소는 무엇이 있나요? 암을 만드는 독소라고 한다라면 저는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산소의 노폐물로 생기는 결과물인데요. 우리 몸에서 어떤 특정 환경에서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증가된 활성산소는 정상세포의 세포막이나 세포 속 DNA 또 면역세포들을 공격함으로써 정상적인 면역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듭니다. 또 어떤 혈액순환에 문제를 주기도 하고요. 여러 장기들을 공격하는 굉장히 나쁜 독소로 작용하는 거죠.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라는 것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게 되죠. 항산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식단을 잘 구성하기도 하고 항산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어떤 영양제, 보충제들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활성산소는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독소는 식품 첨가물에 들어있는 독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식품 첨가물은요, 화학 성분입니다. 인위적으로 어떤 보존을 더 늘리고 색소를 더 색깔을 예쁘게 만들고 더 음식을 맛있게 보이게 하는 실제 맛을 내는 이런 성분들인데 일단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정 어떤 화학 공정을 거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첨가물들이 단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는 다양한 첨가물들을 다양한 음식을 통해서 오랫동안 먹을 때 가공식품을 오랫동안 지나치게 섭취할 때는 우리 몸의 조직에 쌓이기도 하고요. 간에 축적이 돼서 간의 해독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또 신장을 망가뜨려서 우리 몸의 독소 해독 작용을 방해하게 되죠. 그래서 식품 첨가물 독소가 또 장기적으로 우리 몸의 해독력을 떨어뜨린다는 차원에서 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화 대사산물 독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화 독소다, 대사 독소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통풍의 원인인 요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고요. 치매, 뇌질환의 원인, 치매 알츠하이머의 원인인 베타 아밀로이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성분들은 소화 과정에서 우리 몸에 축적되는 대사 찌꺼기입니다. 이 찌꺼기들이 특정 장소에 뼈 관절에 쌓였을 때 통풍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뇌 쪽에 쌓였을 때 치매나 알츠하이머의 원인으로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도 굉장히 다양하고 식사를 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음식의 양도 종류도 다 다른 이 환경에서 비단 밝혀진 요산이다, 베타 아밀로이드 외에도 여러 대사 찌꺼기들이 왜 없겠어요?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효소가 많은 것처럼 대사 찌꺼기들도 이름을 부여받지 못한 찌꺼기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소화 과정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 환자분들이 소화가 잘 되고 편안한 식사가 되고 영양 섭취를 잘하면 체력이 계속 올라가고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근데 소화가 잘 안 돼서 여러 찌꺼기들이 발생하면 일단 가스가 차고 더부룩함이 발생하게 되고 몸속에서 다양한 찌꺼기들이 쌓이면서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 대사, 산물 이것이 우리 몸에 축적돼서 다양한 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암의 씨앗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 식품 첨가물, 화학약품들 포함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대사 독소들 이런 것들이 암을 만들 수 있는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독소가 쌓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네, 우리 몸은 독소를 싫어합니다. 절대적으로 방어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우리 몸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산소를 호흡을 하면서 폐를 통해서 꼭 배출을 해내잖아요. 또 몸에 찌꺼기들이 쌓이면 신장을 통해서도 배출이 됩니다. 피부 호흡을 통해서도 배출이 되고요. 또 우리 몸에 있는 굉장히 많은 이 면역계, 면역 시스템들, 면역 세포들이 이 독소들을 계속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독소가 많아지는 과정을 보면 일단 몸속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산화 스트레스라는 것은 활성산소로 인해서
우리 몸이 손상되는 그걸 뜻하는데요. 활성산소 외에도 가공식품을 많이 먹었을 때에도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과식을 할 때도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염증이 많은 환경도 역시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한 환경에서는 세포가 제대로 된 DNA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세포 재생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염증이 커지게 되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체내에 계속적으로 독소가 쌓이면 산화 스트레스 증가와 염증 증가로 인해서 몸은 만성염증으로 가게 되는 경로가 됩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잠깐씩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항상 만성으로 갈 때, 오랫동안 그 환경이 방치가 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몸에 독소가 쌓일 경우에는 염증이 많아지는 차원에서 암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되면 일단 간과 신장, 우리 몸의 해독 장기가 굉장히 많이 일을 하게 되죠. 간경화나 간암까지 우리 몸이 이제 발전하게 된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오랫동안 이제 간을 손상시키는 생활 습관을 가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지치게 되면 해독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염증, 또 다른 암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신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독소가 많으면 신장이 걸러내야 될 게 너무 많아지죠. 많은 이 독소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신장의 필터 능력이 빠르게 손상이 됩니다. 신장에 사구체에 문제가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신장을 결국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지면서 신장 투석까지 가게 되는 결과도 맞이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체내에 독소가 많이 쌓일 때는 해독장기, 간, 신장 등이 빠르게 망가질 수 있다. 우리 몸은 빠르게 질병이 걸릴 수 있는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상 속에 있는 독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생활 습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잘못된 식사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골고루 잘 먹어야 건강하다. 우리는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동시에 골고루 잘 먹는 식사를 선택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동시에 골고루 식사를 많이 드시면 소화불량이 일어나죠. 뷔페식처럼. 소화불량이 일어나면 소화대사 독소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골고루 다양하게 잘 먹어라, 이 말을 꼭 저는 정정하고 싶어요. 단순하게 가볍게 드세요라고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과식하고 잘못된 식사의 배합이 독소를 빠르게 쌓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가공식품의 섭취예요. 사실 초가공식품을 정말 주식으로 많이 드시는 국민들이 있죠. 미국인들의 경우에는 주식 자체가 초가공식품입니다. 주식이 거의 만들어진 레토르트 음식이나 피자나 햄버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초가공식품을 늘상 달고 살죠. 그분들이 또 같이 달고 사는 게 바로 약물입니다. 미국에서는 당뇨나 고혈압이나 비만 이런 질환들이 그냥 너무나 당연한 옵션처럼 가지고 있고 소아 당뇨도 너무 많아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게 어린이들이 그 혈당 측정기를 달고 있는 모습들도 쉽게 관찰할 수가 있죠. 이렇게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일단 신진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오게 되죠. 간이 손상되고 염증이 많이 생기고 혈액순환이나 혈압에 문제가 오기 때문에 질병이 빠르게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좀 달콤하게 아주 고소하게 먹지만 독소를 많이 시키는 당독소 증가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당독소가 증가하는 그런 요리들이 있습니다. 당독소라는 것은 당과 함께 단백질이 뭉쳐져서 만들어진 산물인데요. 몸 속에서는 세포막과 혈관과 세포 DNA들을 다 공격해서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요리할 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예를 들면 고기를 수육으로 드실 때, 특히 제가 흰살 고기 정도는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수육으로 닭백숙 같은 거에 되겠죠. 암환자분들도 가끔 드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수육으로 드실 때는 당독소가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좋아하시는 숯불구이, 직화구이, 이렇게 삼겹살 구워 드시고 소고기 구워 드시잖아요. 이렇게 구워 드실 때 이 당독소가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카라멜라이징이라 그래서 우리가 좀 달콤하면서 고소하게 만들어지는 설탕을 가지고 요리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카라멜라이징이 됐을 때, 그러니까 고기도 노릇하게 구워졌을 때
더 많이 당독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 첨가물이 오랫동안 여러 첨가물들이 쌓여서 오랫동안 보존된 것을 먹을 때도 이 당독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 내 몸속에서도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에도 당독소가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당독소로 인해서도 상당히 많은 이제 질병들이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요리법에 있어서도 최대한 날 것이 좋은 그 상태의 음식, 과일이나 생채소 같은 걸 드시기 편한 정도의 양으로는 드시되, 너무 지나친 요리, 불에 굽고 바로 또 튀기고 이렇게 너무 지나친 요리를 거치는 음식들은 상당히 좀 줄여서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일단 또 액상과당, 여기서는 과일의 과당이 아닙니다. 네, 정제된 옥수수 시럽으로 정제된 액상과당들, 안전하다고 느껴지지만 사실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대체 감미료들도 우리 몸에 독소를 만들어내고 또 지속적으로는 뇌의 시상하부, 뇌 쪽에 뇌의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액상과당 당연히 우리 몸에서 화학 성분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간에서 빠르게 중성지방을 합성하는 형태로 대사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덧붙일 게, 과일의 과당도 그렇게 문제를 많이 삼으시거든요. 똑같이 액상과당과 똑같은 화학 구조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항상 어떤 음식을 먹을 때는 그 자연 그대로 섭취하느냐, 화학적 처리를 했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일의 과당은 중성지방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서 간에서 에너지원으로 공복에 섭취 시 바로 활용을 합니다. 밥을 다 드시고 추가로 드시는 이제 과일의 과당이 아니라 식사로 섭취하는, 식전에 또 섭취하는 과일의 과당 섭취는 식이섬유 수분과 함께 자연의 당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오지는 않습니다. 많은 암 환자들이, 저는 이제 식이 상담을 하면서 과일 섭취를 권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암세포가 더 커진 분들은 저는 아직까지는 만나보지 못했으니까요. 일단 과일 섭취 좀 편하게 하시고,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이제 저당도 과일 섭취로 해주시면 과일에는 항산화 성분들, 또 수분과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이 세포의 재생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상생활에서 이런 우리의 식사 습관들이, 내가 또 쉽게 선택하는 일상이 빠르고 간편한 가공식품들이 일단 내 몸에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해독 연구소다 하면서 독소, 해독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진짜 독을 일부러 드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다만 내가 식사하는 방식이, 내가 선택한 음식이 독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저는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해독작용만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해줘도 정말 우리 몸은 크게 큰 질병까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아파서 정말 병원이 미어 터질 정도로, 환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1분, 3분밖에 안 될 정도로 많은 환경은 많은 국민들의 이 생활 습관, 식사 습관에서 많이 기인하게 됩니다. 아픈 몸까지 가지 말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해독, 우리 몸의 독소라는 것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